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근육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왜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근육과 기초 대사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근육은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도 분비하고 또 면역 물질, 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많이 분비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이어트와 관련지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제 갈색 지방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BMR, 베설 메타볼릭 레이트라고 그러죠. 기초 대사량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에 교감신경계의 흥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교감신경이 자극되기 전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이제 실내 온도도 22도씨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또 실내도 약간 어둡게 하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사실 그런 조건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 기초 대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기초 대사량을 결정하는 세 가지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신체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부수적으로는 이제 체구성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단 이제 성별의 차이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나이가 계속 먹어감에 따라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성별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편적인 대사율을 측정하는 방법, 먼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죠. 그만큼 성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체중과 그다음에 신장이 나타나 있죠. 결국은 이제 이게 신체 크기, 사이즈가 기초 대사율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령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이 세 가지만큼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쿠신 증후군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질병 상태가 아니라면은 사실 이 세 가지가 가장 커다란 기초 대사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근육이 기초 대사량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과거 트레이너 많은 분들이 근육은 이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니까 이제 근육을 이제 늘리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이야기가 많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반박하는 근거는 근육이 기초대사량에 기여하는 비율이 19%다에 불과하다. 뭐 예를 들어서 뇌는 17%, 뭐 신장, 심장 뭐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화기관이 그렇고 간이 좀 많고 이렇게 이제 기초 대사율이 그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분의 1 정도인데 이 근육을 늘린다고 해서 기초 대사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키워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살이 안 찌지는 그런 체질로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사실은 본질적인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근육이 기초 대사량에 기여하는 비율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기초 대사량이 더 크게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야기는 결국 근육이 많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근육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는 그런 그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교감신경계가 자극되기 전에 누운 상태로 눈을 감고 쾌적한 상태에서
약 30분간 누워 있는 상태에서 기초 대사량을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그렇게 생활합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책상에 앉아 있기만 하더라도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사람에 따라 이제 개인차가 굉장히 이것은 클 수가 있지만은 하루 종일 근육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근육의 그 근절 그 구조를 갖다가 근절을 갖다가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미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이게 이제 액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결국 이것이 움직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의 여러 기관이 함께 협조해서 이 근육이 움직이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근육이 계속해서 산소를 더 많이 쓰고 또 혈액을 더 많이 공급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뇌에서 또 우리 심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혈관계에 여러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폐나 횡격막 같은 이제 호흡 근육,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호르몬계 부신을 여기 나타냈지만 인체에 여러 호르몬들이 분비되죠. 이런 이제 호르몬들이 다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근육이 산소를 더 많이 쓰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들도 각각의 더 에너지를 근육으로 말미암아 더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 단순히 기초 대사량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뭐 근육이 늘어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누워서 생활을 해도 살이 빠진다는 의미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활동 에너지를 근육이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더 활발하게 대사가 일어나고 또 에너지도 더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라고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사실은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그냥 체질을 하는데 실제적인 체질에 의해서 또 우리는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체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러한 non-exercise activity의 성향성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feedget이라고 하는데 feedget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죠. 뭐 부산스러운 잠시도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 나부된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살이 잘 찌지 않죠. 그런 것은 바로 이렇게 non exercise activity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근육을 더 많이 가질수록 이러한 그 non exercise activity에 따른 효과를 더욱 더 많이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누워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작용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우리 몸을 이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고 나이를 먹어서 quality of life, QOL이라고 하는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육은 이런 IGF-1 같은 그 성장 근육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이런 호르몬을 또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또 BDNF 같은 신경 성장 인자를 분비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면역 기능과 관련해서는 인터루킨 4라든가 인터루킨 6와 같은 물질을 분비하고 면역 반응과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런 것들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육은 아이리신이라는 이러한 그 호르몬도 분비하는데 이것이 이제 뇌 해마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작용, 그럼으로써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근육을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뭐 요즘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해서는
뭐 엉덩이 근육 또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즉 근육이 많을수록 그 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살이 찌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육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도 굉장히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근육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뭐 많이 최근 연구되고 있는 갈색 지방과 관련된 내용들도 근육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에서 분비되는 아이리신이 이러한 지방의 갈색화를 이루어서 그 몸의 열 생성을 더 촉진시킨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인슐린 저항성과 갈색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그냥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은 이제 만성적인 염증 상태, 인플레메이션 상태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이제 면역세포로부터 종양괴사인자라고 하는 거, TNF 알파와 같은 물질을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주는 그런 원인이 된다. 즉 단기적으로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4라고 하는데 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단백질이죠. 당 수송체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 GLUT의 유전자 발현이 억제된다는 것이죠. 즉 비만이 되면 만성적 염증 상태가 초래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그 당을 수송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PPAR 같은 아주 키 엔자임이죠. 이런 세포 내 키 엔자임이 억제되고, 또 아디포넥틴 같은 그 뭐랄까요, 지방 조직 세포에서 분비되는 그런 그 사이토카인이 또 억제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방 세포에서 결국은 인슐린 리셉터 서브스트레이트 1이라는 거, IRS1이라는 것도 이게 인슐린 저항성과 당의 세포 내 유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효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물질이 활성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당 수송체 단백질 GLUT4도 억제되고, 또 AKT와 같은 효소도 억제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만이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비만되기가 매우 쉽다. 그래서 상호 인과관계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비만한 상태가 되면 지방 세포가 죽어가는 그런 세포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세포로부터 이제 유리 DNA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털라이크 리셉터 9, 다른 지방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런 수용체와 작용을 해서 지방세포에 또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운동에 의해서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연구로부터 우리가 이미 증명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백색 지방 세포와 갈색 지방 세포가 있죠, 인체 내에서는. 근데 백색 지방 세포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갈색 지방 세포는 그 에너지를 이제 연소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런 언카플드 프로테인 1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활성도가 높아짐으로써 열 생성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이 갈색 지방 세포가 운동에 의해서 보다 더 그 활성화됨으로써 체중을 감량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소위 체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런 점을 잘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제가 좀 운동에 따른 그런 기전적인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되고 또 부신에서 이런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또 신경의 말단에서는 이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갈색지방세포를 자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심장에 심방이나 심실에서 분비되는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라고 하는 이제 물질이 있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뭐랄까요? 신장에 주로 이제 작용을 해서 뭐랄까요? 이뇨 작용을 통해서 혈압도 낮추고 뭐 이런 작용을 갖다가 한다고 할 수 있고 매우 이제 광범위한 사실은 작용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갈색지방세포에도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색지방세포에 작용을 해서 또한 이제 일정한 그 작용을 갖다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근육에서는 아이리시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이제 백색지방세포 쪽으로 가서 또 작용을 한다. 그런데 이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이 호르몬들은 갈색지방세포로 가서 FGF21이라고 하는 거 요즘 뭐 굉장히 또 이것도 많이 연구되는 그런 그 효소라고 볼 수 있는데 피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라고 해서 섬유화 세포 성장 인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광범위한 세포질 뭐랄까요? 세포 간행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대사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작용이 바로 호르몬 센시티브 리파제 지질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죠. 효소죠. 이거의 활성도를 높여서 결국 지질 분해를 촉진시키고 또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에서 UCP1 언카플드 프로테인 1의 활성도를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열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백색 지방 세포로 가서 UCP1의 발현을 갖다가 더 촉진시킨다는 것은 현재 이제 실험적인 그런 사안들이 연구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이뇨펩타이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나트륨 이뇨펩타이드는 이제 갈색 지방 가서 UCP1 발현을 갖다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오제니시스 즉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갖다가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대사를 증가시켜서 이렇게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 말씀드린 이 아이리신이라는 것은 백색 지방 세포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UCP1의 발현을 갖다가 촉진시키고 이게 이제 백색 지방 사이사이에 이 갈색 지방 잠재되어 있던 갈색 지방 전구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이 아이리신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브라우닝이라고 하는데 즉 지방의 갈색 지방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더욱더 대사율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것들이 연구되고 있고 또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100%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운동은 이러한 측면에서 대사율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그 작용을 휴식 시에도 일으킨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